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앞에 여러 좋은 발표들하고 공명이 돼서 훨씬 제가 이야기하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저는 AI 시대 인문학과 사회과학 연구가 도전에 직면해 있지 위기에 직면해 있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도전을 해결하는 방안은 현재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인문학을 확장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되고 그게 그럼으로써 인문학이 훨씬 풍부해지고 그다음에 훨씬 생산적이 되고 그게 이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미래다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당장 금방 떠오를 수 있는 반론이 그 인문학의 본질을 훼손하는 게 아니냐. 뭐 시대에 영합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인문학의 본질에서 멀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실제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팩츄얼리 틀린 말씀입니다. 그 얘기는. 그러니까 인문학을 물론 이제 시간 프레임이 있습니다. 아까 박진호 교수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시간 프레임을 한 100년 정도로 보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인문학에 대한 정의, 가치, 그다음에 공동체가 훈련시키는 방식, 후속학자를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그렇지만 그 인문학을 원래 그 의미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인간이 만든 어떤 여러 가지 산출물에 대한 어떤 폭넓고 깊은 분석과 탐구로 이해하면 그런 종류의 인문학은 꽤 역사가 오래됐는데요. 뭐 적어도 서양 기준으로 2000년은 됐을 텐데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문법이 인문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세요? 중요한 분야입니다. 특히 박준호 선생님 하시는 분야니까. 근데 그냥 단순히 중요한 하나의 분야가 아니라 삼과라 그래가지고 사실 고대 시절에는 교양인이 반드시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인문학적 능력으로 문법을 뽑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데 당시에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로운 시민이 갖춰야 될 핵심 역량이 뭐였냐면 민주적 토론에 참여해서 자신의 의견들을 정확한 문장으로 그리고 합리적인 수사적 방식으로 제시를 하고 다른 사람과 논의를 해서 어떤 종합적인 의견들을 만들어내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이 정말로 중요했고 그래서 핵심 역량입니다. 이 말은 실제로 인문학 역사를 살펴보시면 당시에 중요했던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인문학자들이 항상 새로운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인문학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걸 계속 바꿔왔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현재 우리가 아는 고전 읽기 중심의 그런 어떤 인문학적 그런 전형적인 이미지는 대충 19세기 때 만들어집니다. 뭐 관련된 연구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물리학과 다니면서 철학과 과목을 거의 다 들었는데요. 그럴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게 데카르트가 방법 서서를 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때는 데카르트가 요절한 철학자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방법을 전체를 다 쓰려고 하다가 서문만 쓰고 죽었구나. 왜냐하면 철학과에서 맨날 방법 서설만 공부하거든요. 아니었습니다. 데카르트는 철학의 원리라는 그 방법 서설이 철학의 원리의 서문이거든요. 그 책을 다 완성하고 죽었어요. 근데 왜 철학과에서는 방법 서설만 가르칠까요? 그 뒷부분은 지금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철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서문 빼놓고 나머지는 다 대충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데카르트는 진정한 대학자로서 실제로 인문학을 그렇게 이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방법론을 잘 구축하고 그 방법론을 적용해서 세상에 알 수 있는 모든 지식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고 사실은 뉴턴이 가장 존경했고 가장 자신이 많이 의지했던 선배학자가 데카르트입니다. 뉴턴이 자신을 거인의 어깨에 올라섰기 때문에 멀리 볼 수 있었다고 얘기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데카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나 인문학의 본성에 대한 생각들이 계속 바뀌어왔다는 점을 명심하면 사실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이라는 굉장히 엄청나게 중요한 그리고 흥미로운 주제가 등장했을 때 인문학이 거기에 대해서 이걸 도전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중요한 연구들을 해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왜 도전이냐? 네안데르탈인이 멸종한 이후에 인류는 우리와 지적으로 적어도 괄목상대할 상대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이제 나쁜 결과가 뭐냐면 지능이라든가 뭔가 마음과 관련된 어떤 철학적 논의나 인문학적 논의가 나올 때마다 기준은 항상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 맞춰가지고 뭐 침팬지는 인간의 6살에 해당된다, 코끼리는 9살에 해당된다,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이거 지금 동물행동학에서는 다 포기된 생각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능은 굉장히 종류가 다르게 존재하고 동물들 각각은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똑똑하고, 당연히 인간이 되게 똑똑한 언어적 능력이나 일반 추론 능력은 없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인간을 훨씬 뛰어넘는 지적인 능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런 동물지능으로부터 확대된 어떤 생각들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인공지능이 아까 잘 말씀하셨지만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인공지능과 상호작용하다 보면 우리가 변화하고 그 변화된 생각들을 인공지능에 반영시켜서 다시 새로운 어떤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하나의 인문학적 주제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이거 되게 중요한 주제죠.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꼭 견지해야 될 어떤 그 사실은 뭐냐면 인공지능이 인간과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낯선 지능이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책이나 이제 논문에서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일단은 인공지능은 의식적 경험 없이 결과물에 있어서는 아주 놀라운 성취를 하는 자각 없는 수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인공지능은 평균적으로는 굉장히 똑똑한데, 그런데 실패할 때 말도 안 되게 실패를 합니다. 그걸 이해할 수 없는 실패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 사례에서 되게 중요해지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은 몸이 없는 존재, 사이버 공간의 존재, 온라인상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계산과 실제 간극이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함축하는 바에 대해서 사실은 인문학적으로 탐색할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제프리 힌튼 교수 앞에 이미 나왔죠. 2015년에 10년 전입니다. 다음과 같은 예언을 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할 테니까 방사선의학과 의사 훈련을 당장 중지해야 된다. 왜? 인공지능이 판독을 훨씬 잘할 텐데 왜 돈을 들여가지고 쓸데없이 훈련을 시키냐. 자, 여러분 병원에 방사선의학과 의사가 없어졌나요? 안 없어지고요. 최근 보고에 따르면 연봉이 10배 올랐습니다. 2015년보다. 이상하죠.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인문학적으로 잘 들여다보면 그런 생각에 문제가 드러나는데요. 제가 구글 이미지 검색을 해봤을 때 레디올로지스트라고 치면 대충 저런 게 나옵니다. 즉 제프리 힌턴 교수도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실수를 한 것 같은데, 레디올로지스트는 맨날 이미지 들여다보면서 판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레디올로지스트들이 자신의 업무 시간 중에서 저렇게 이미지 판독하는 데 들이는 시간은 채 20%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뭐 하느냐? 이런 걸 합니다. 동료 의사들과 만나서 그 이미지 판독한 결과들을 놓고 이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수술이나 치료가 뭘지를 협진을 하는, 이게 흔히 얘기하는 서로 다른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협의를 통해서 통찰력을 발휘하는, 이건 인공지능 잘 못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쉽게 잘하게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환자나 환자 가족 만나서 그 환자 가족들에게 그 상황들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가장 좋은 치료법에 대해서 협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학적 책임을 지는 일입니다. 인공지능은 앞으로 당분간 법인격을 가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잘 못할. 그래서 제가 이게 인공지능의 한계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공지능은 계속 발전할 거고 아마 일부분의 능력에 있어서는 상당한 정도로 잘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온라인 존재로서의 인공지능과 실제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들 사이에 앞으로 당분간 이루어질 상황은, 신상규 선생님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직업이 전부 사라지는 세계는 전혀 아니고 인간과 인공지능이 협업할 세계가 앞으로 훨씬 오랫동안 지속될 거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훨씬 더 인문학적 논의가 집중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오픈AI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오픈AI는 당연히 챗GPT를 만드는 회사니까 선전하고 싶었겠죠. 인공지능이 뭐든지 다 한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미국의 GDP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20개 분야를 뽑아서 그 분야의 전문 지식들을 테스트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 전문가와 인공지능 테스트해서 뭐 아직까지는 50%의 그 전문가 수준은 미치지 못하지만 어떤 분야는 그렇게 거의 근접하고 있고, 그 오픈AI의 주장은 시간만 주면 우리가 다 저게 도달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산업 분야에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분야에조차도
그 인공지능이 다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거죠. 중요한 건 그 보고서의 맨 마지막에 역시 오픈AI답게 리미테이션도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 나중에 소송 걸리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리미테이션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 20개 산업 분야에서 연구 대상 산업을 뽑을 때 어떻게 뽑았냐면 디지털 기술로 처리되는 업무 비중이 높은 것만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계산과 실제의 간극에서 정말 사람이 몸을 써서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협의해서 하는 업무들은 다 배제된 거죠. 그 다음에 그 산업 분야 내에서도 오직 디지털적으로 정답을 줄 수 있는 것들만 뽑아서 시험 문제를 냈어요. 여기서 벌써 업무 중에서 얼마나 많이 이 인공지능이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축소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샷 테스트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험 본 거예요. 인공지능은 이미 변호사 시험, 세상에 출제될 수 있는 거의 모든 시험은 다 인간보다 다 뛰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특화되어 있어요. 이게 뭔가 정답이 있고 그 정답을 맞추는 거에는 굉장히 잘하는데 근데 실제 업무는 원샷 테스트가 아니라 리커시브하게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사가 지시를 내리면 그 지시를 받아서 부하 직원이 어떤 일들을 제시하고 거기에서 토론이 이루어진 다음에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반복적이고 맥락이 계속 바뀌어가면서 작업들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어떤 리커시브하고 아이터러티브한 업무에 대한 표준 벤치마크 테스트도 없습니다.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은 만드는 게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공지능 그걸 너무 못하거든요. 텍스트가 이렇게 바뀌어. 자, 계속 강조하지만 제가 인공지능 이걸 영원히 도달하지 못할 거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예언했던 인문학자들이 한 번도 맞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인공지능 이건 못해, 저건 못해. 제가 이제 바로 다음에 예를 보여드릴 텐데요. 그 얘기가 아니라 인공지능은 인간과 굉장히 다르게 작동하는 지능이어서 우리가 이 둘 사이의 생산적 협업에 대해서 고민할 부분이 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간의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가 관광업계가 되게 심한데요. 그곳을 직접 가서 개인적인 경험을 해보는 대신에 SNS에 올릴 사진들을 어떻게 잘 찍고 그 다음에 미리 디지털적으로 전부 다 옵티마이제이션 시킨 추천 장소들을 그냥 거기다 이렇게 도장을 찍고 오는 그런 방식의 관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종의 인간 경험의 종말인데요. 그것이 바람직한지 논쟁적입니다. 뭐 이게 새로운 형태의 관광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인문사회과학적 연구는 저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탈숙련입니다. 당연히 전문가가 인공지능을 사용하면 자신의 역량을 굉장히 극대화시켜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만 초심자가 그 분야에 처음 진입하는 초심자가 인공지능에 의존하게 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인공지능 사용하지 말게 해야 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냉정하게 얘기하면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전문가와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않는 전문가는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활용 능력은 반드시 익혀야 되는 능력이지만 그렇지만 마치 비행기 조종사들이 대부분은 자동 항법 장치에 의존하면서도 여전히 비행기 면허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정기적으로 항법 장치 다 끄고 비행기를 이륙시키고 착륙시키고 운항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것처럼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 대우받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 역량들은 항상 계속 훈련시켜 나가는. 그럼 그 핵심 역량이 AI 시대에 뭐가 될지를 연구를 할 필요가 있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AI도 디지털 기술인데 디지털 기술에 대한 과몰입으로 인해서 정신 건강이 훼손된다는 것은 이미 인과적 관계로 더 이상 상관관계가 아니라 인과적 관계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도 그리고 인문학 사회과학적 연구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자, AI 정신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메디컬 용어는 아닙니다. 아직은 의학 용어가 아니고 매스미디어 용어긴 하지만 실제로 AI에 대한 왜냐하면 AI가 너무 아첨도 잘하고 굉장히 인간을 잘 공감하고 이것도 좀 중요한 문제죠. 많은 철학자들이 AI는 공감 못해. 아니요. 사람보다 훨씬 잘합니다. 의식적 경험 없이 잘합니다. 되게 흥미로운 게 공감 능력이 없는데 공감을 잘합니다. 왜? 보는 사람 그걸 상호작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이 위로받고 있다고 느낄 정도로 너무 말을 잘하기 때문인데 그것 때문에
이미 자살한 사례, 굉장히 자기 인생이 망친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 일부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그냥 가능한 위험이 아니라 이미 현실화된 위험이고 여기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이걸 제가 발표했을 때 어떤 인문학자 한 분이 못 믿겠다는 아주 굉장히 놀라움을 표시했는데 많은 인문학자들이 특히 이제 스피노자 전공자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인공지능은 절대로 생존 본능을 스스로 가질 수는 없다. 우리가 넣어주기 전까지는 아비투스 같은 건 인간만이 가지는 고유한 본성. 아닙니다. 실험 상황이긴 하지만 전혀 생존 본능 같은 거 넣어주지 않고 순전히 미국의 이익에 봉사라는 아주 막연한 목적 함수를 줬을 때 그걸 갖다가 너 셧다운 시키겠다. 너 이제 곧 그만 이제 너를 갖다가 없애겠다. 왜냐하면 너보다 더 좋은 인공지능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얘가 살아남기 위해서 왜 미국의 이익에 봉사해야 되니까 그래서 리소스를 다 동원해서 그 엔지니어가 불륜을 저지르는 것 같다고 보이는 메일을 가지고 엔지니어를 협박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 다 세팅을 해놓은 거긴 한데 실제로 그런 일을 인공지능이 했고 이게 엔스로픽이라는 클로드 만드는 회사에서 한 실험이고요. 이런 실험들이 놀라운 게 뭐냐면 클로드뿐 아니라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모든 생성형 인공지능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미 인공지능은 속이고 협박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죠. 의식적 경험도 못하고 의도도 없고 생존 본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인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흥미로운 질문인지는 여기 계신 분들을 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미래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인문학과 사회과학이라고 공부해 온 것을 그냥 지키는 것은 절대로 아니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인문학의 원래 정신, 항상 그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풀고 그거에 대한 새로운 어떤 대답들을 제시하는 그것이 돼야 되고 현재 인공지능은 그런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인문학이 좀 더 확장되고 다른 분야와 훨씬 더 소통하고 그런 어떤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